안녕하세요. 유럽지역 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저는 자료가 많은데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경제는 코로나,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질서 재편 속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 기회가 생기고 있으며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 경제는 10년 전 재정위기 이후에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코로나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성장이 둔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는 분기별 성장률이 0% 내외로 정치를 보이면서 올해도 소폭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소비의 반등 속도가 약하고 생산도 부진합니다. 교역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수출도 경기 회복 지연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유럽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10차례 인상을 해서 현재 4.5%인데요. EU 경기 회복의 주요 제약 요인 중 하나입니다. 통화정책위원회가 이번 주 모레 개최되는데 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24년 유럽 경제는 물가 안정 및 소비와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1에서 1.5% 정도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별로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2%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며 독일도 올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EU의 교역 규모는 역대 최대였는데 무역 적자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은 2.6% 증가한 반면 수입은 크게 감소하여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입 국가와 품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EU 수입 시장 내 비중은 2.9%로 매년 조금씩 시장을 확대해 오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일본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EU는 한국의 이제 3대 교역 시장으로 2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EU의 수입 감소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오고 있으며 무역 수지도 11년 만에 소폭이나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는 독일, 폴란드, 헝가리 순으로 특히 제조업 투자 진출이 활발한 폴란드와 헝가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원료의 수출이 증가했는데 철강판, 합소 수지 등은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특히 전기 자동차의 수출이 일반 승용차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정밀화학 원료는 배터리 공장의 진출 확대에 따라서 소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유럽 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회복에 따라 증가세를 기록했고 의약품과 반도체도 지난해 부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럽 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은 서유럽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은 매년 동유럽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법인 설립수를 보면은 투자가 활발한 헝가리와 폴란드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의 주요 이슈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ESG, 유럽과 연계된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딜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EU 기후법을 통해 2030년까지 90년 대비 55% 감축, 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13개의 법안을 막내한 Fit for 55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에 의거하여 자동차 CO2 규제,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시범 등 전방위적 패키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리파워 EU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탄소중립산업법 핵심 원자재법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의 자금 지원을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의 탈탄소화가 피부에 닿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CO2 배출 규정이 발효되어 2035년까지 CO2 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함에 따라 사실상 내연 승용차의 신규 판매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독일,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퓨얼이라는 합성연료 사용은 예외로 두어서 합성연료 정의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용차는 2040년까지 CO2 배출량을 90%까지 감축하게 되며 시내버스는 2030년까지 100% 감축으로 가장 먼저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확대에 따라 차량별 충전 인프라 구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밤은 앞서 이시우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해외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 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가격의 차액만큼 시밤 인증서를 구비하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 원가가 높아진 역내 제품과의 가격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 시설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 품목은 철강 등 6개의 품목입니다. 지금 전환기간인데요. 보고는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며 24년 말까지는 EU ETS와 이와 유사한 산정 방식을 가진 제3국의 방식도 조건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축으로 에너지 전환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최근 42.5%로 상향하였습니다. 21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부 지역 국가들이 앞서가고 있고 경제 규모가 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평균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소비 부분별로도 수송, 건물 냉난방, 산업 분야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리파워 EU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재생에너지 지침을 개정하면서 실행력을 담보하는 중입니다. 주요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은 현재 유럽 내 제1의 재생에너지원으로 2030년까지 510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풍력 발전 패키지를 마련해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제3국 풍력 기업에 대해서는 반보조금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2030년까지 600기가와트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공공 및 상업 건물, 주거용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위한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각 국가도 부가세 면제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EU는 녹색 수소 생산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해조, 수소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역량 강화 등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가별로 수소밸리를 설립 중에 있으며 민간 합동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국가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원전도 탄소 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지난해 EU의 친환경 산업 분류 체계인 텍소노미의 안정성 확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포함되어 탄력을 받은 데 이어 원자력 기반 저탄소 수소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내 산업을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수정안이 검토되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동유럽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망 안전 관련 이슈입니다. 유럽은 코로나와 자국 우선주의로 공급망 분절을 경험함에 따라 공급망 주권 확보를 위해 GVC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배송 시간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병목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생산 차질을 겪은 기업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의 최대 산업인 자동차는 생산과 판매가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공급망 내재와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서 기존의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 원자재 확보, 제조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 걸쳐 영내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핵심 산업의 영내 안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수단으로는 보조금 관련 정책과 핵심 산업을 위한 정책들로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우선순위인 반도체 산업 분야입니다. 유럽은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제조업의 생산에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의 20% 정도를 소비하면서도 생산 점유율은 9%에 불과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반도체 연구 개발과 제조 장비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영내 파운드리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생산 내재화를 위해서 430억 유로 규모의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 생산량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이익 프로젝트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도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에서도 기술 혁신 및 생산 역량을 통해 대외 의존을 완화하려는 중입니다. 유럽은 배터리 대부분을 한중일에 의존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적극적인 배터리 육성 정책에 따라 영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내 배터리 생산기업 현황을 보면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우리 배터리 3사가 유럽 생산량의 약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유럽 배터리 생산과 수요는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으로 지난 8월 배터리법이 시행되어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친환경성 및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높은 환경 기준을 배터리 가치 사슬에 적용해서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영내 시장을 지켜내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탄소 발자국으로 배터리의 설계,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전 수명 기간 동안 배출되는 탄소량을 신고해야 됩니다. 폐배터리에 대한 수거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효율 목표 및 원자재에 대한 회수 기준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배터리 생산 시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최소 비율도 의무화했습니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도 도입해서 개별 배터리 성능, 화학 성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식 기록이 QR코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배터리 여권 내 정보별 접근 권한은 일반 대중과 이해관계자, 인증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다변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히토류, 마그네슘 등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전략 원자재에 대해서는 채굴, 정제, 재활용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비율을 연간 소비량의 65%까지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역외 수입이 불가피한 34개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는 원자재 클럽을 만들고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해 생산국과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규율하는 핵심 원자재법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만간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특정 국가에 편향된 경제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원부자재부터 완제품, 기술 교류까지 다방면에서 디리스킹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디리스킹을 처음 언급한 이후 지난 6월에도 유럽연합 정상들이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 전략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독일도 중국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리스킹을 강조하였는데 그동안 깊어진 경제관계를 단번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리적인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의존도 축소를 위한 조치들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신망 구축에 중국 제품 사용 금지를 촉구하였고 지난 10월 중국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가 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핵심 의약품법 개정도 제한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개별 기업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ESG입니다. 이제 ESG는 유럽에서도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순환 경제와 관련해서는 에코 디자인 규정을 통해서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전주기에 걸쳐서 수리 가능성, 재활용 용이성 등을 포장 라벨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에 이어되고 음료용, 일회용품의 사용과 과대 포장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공급망의 환경과 인권과 관련해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제정 중에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자국법으로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방지 규정이 발효되어서 산림 벌채로 생산된 특정 제품의 EU 내 판매와 수출입도 금지되게 됩니다. 기업의 ESG 경영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인권, 환경 요건을 강화한 지속 방어성 보고 지침이 올해 발효되었으며 보고를 위한 세부 기준인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도 입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정보와 지속 가능성 정보를 통합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린 팩토리 추진, 사용 자원의 재활용, 100%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듯이 협력사들에게도 ESG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와 기업에게 더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책임이 정부와 기업에 있다는 대답이 50%가 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품 구매의 주요 구매 결정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국방 강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안보 인식 강화로 국방 예산을 크게 증액하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0월 나토 차원이 아닌 첫 EU 주도의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논의도 EU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우 사태 이후 올라간 유럽 에너지 가격은 아직도 22년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22년 8월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안정되었으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높아진 에너지 가격이 유럽에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 공급망 재편, ESG 이런 이슈들을 다 따라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유럽 기업들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또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슈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 산업 중심의 GVC 재편 협력 강화로 먼저 반도체입니다. 이유는 글로벌 주요 반도체 소비 시장이며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가속화에 따라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법을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는 것과 같이 인텔, TSMC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인피니온, STM과 같은 유럽 기업들도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서 독일, 프랑스 등의 생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후 기업들은 개발과 설계 부분, 소재와 제조 장비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서 제조 공정의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기회를 볼 때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프로젝트를 빠르게 파악해서 진출 기회로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지 수요는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상황입니다. 저희 코트라 반도체 행사에 참여했던 차량용 반도체 기업 관계자도 반도체법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으로 기업들 간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우리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이 현지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한 납기를 준수해서 수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준비 중인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GVC 재편 협력 강화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35년부터 내연 수용차 판매가 금지되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역내 기가 팩토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들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자체 공급망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진출한 동유럽뿐만 아니라 독일 등 서유럽과 북유럽의 국가들도 자국 내 배터리 공장을 앞서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생산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 수요에 따른 리사이클링 시장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감안할 때 수년 내로 배터리 배출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폐배터리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규정을 도입해서 리사이클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볼 때 유럽에서 검증된 한국산 배터리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해서 시장별 현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럽 기업의 낮은 기술 축적도 양산 경험 부족으로 인해 생산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과의 협력 수요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폐배터리의 경우 전처리, 후처리 분야의 밸류체인 진출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독일 완성차 관계자는 최근 외부에서 구입해오는 방식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수직 계열화를 고민하고 있다며 저희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이미 스웨덴 제조기업과 긴밀하게 협력 중에도 있습니다. 내년도 코트라 주요 사업은 독일, 스웨덴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급망 다각화입니다. 공급망 위기를 경험하면서 위험 분산을 통한 안정성 추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유럽 바이어들은 기존의 공급망을 재평가하고 여기에 기업까지 포함해서 신규 공급선을 발굴하는 등 소싱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이 EU 수입 시장 내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EU 내 수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 수입은 감소세에 있는 품목을 좀 조사했습니다. 디지털 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기계장비 및 부품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부 통계표는 왼쪽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업들은 유럽과 가치를 공유하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강점을 부각하고 소량의 초기 주문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지 유럽 언론도 유럽의 디리스킹 정책은 한국, 인도, 베트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독일 내 무역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독일 장비 기업도 신규 생산 라인의 소싱처 다변화를 결정하고 국내 기업과의 매칭을 코트라가 지원한 끝에 현재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변화에 따른 시장 진출 기회가 있는 유럽 내 대표 전시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전략은 유럽의 지속 가능한 경제전환 수요 선점으로 먼저 친환경 모빌리티입니다. 유럽의 전기차 판매 추이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올 6월엔 전기차의 판매량이 디젤차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EU 국가들도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과 판매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은 주요 OEM들도 내연차 규제 강화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조만간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출 기회는 수소차에도 있습니다. 충전 속도와 주행 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는 상용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주요 완성차 업체도 수소차 파일럿 테스트를 개시하는 등 관련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올해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판매량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서두르는 OEM을 타겟하고 인프라 구축 노력을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완성차 관계자는 전기차 전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구동, 조향, 센서 제어 등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도 전기차 제어 부품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결합한 패키지로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수소 연료 전지 자전거를 유럽에 성공적으로 수출한 스타트업의 사례도 있습니다. 코트라는 내년에 유럽 자동차와 T1을 대상으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출 분야로 에너지 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태양광, 해상풍력의 설비 증설이 확대되어 2030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재 수요는 물론 송전망 연결을 위한 그리드 관련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도 유럽의 탄소 중립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이 일부 인정되면서 프랑스, 영국, 동유럽 국가 중심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노후화 원전의 유지 보수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왼쪽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밸류체인별 유망 분야를 타깃하는 것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기자재 품목, 송전망 단계에서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등 그리드 관련 품목, 활용 단계에서는 실용화 관련 기술과 제품 분야에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에너지 컨설팅사 관계자도 정부의 지원책이 구체화되면서 송배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한편 스웨덴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금융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우리 기업이 건설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기자재를 납품해서 성공적인 팀 코리아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가치지향 소비재입니다. 유럽의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재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화장품, 면류, 농산 가공품 등 K 콘텐츠와 연계된 제품들입니다. 유럽인들의 소비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팬데믹 이후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영향을 더욱 고려하며 많은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내고서라도 소비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유럽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성의 의미는 포장재 및 폐기물 감축, 친환경 섬유 및 소재, CO2 감축 등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구매 방식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소셜 커머스 등 온오프라인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류 같은 물건을 브랜드화하여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특성을 활용해서 젊은 소비층을 타깃한 틈새 심리학을 공략하고 유럽 내 지역 행사 연간 팝업 스토어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담회에 참여한 유럽 유통기업 대표는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 품목은 태국, 베트남을 떠올렸으나 현재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한국산의 입지가 아시아를 넘어서 프리미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바이오도 지속 가능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실제 우리 한국산 유기농 녹차는 유기농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유럽 시장에 진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고민 속에서 찾는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첫째는 방사입니다. 유럽은 지정학적 위기를 겪으면서 국방 예산 확대와 군 현대화 추진으로 방산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류 수입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규모 군장비 수출 계약으로 K방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내 무기 생산 및 지원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유럽 언론들이 K방산의 우수성을 소개하면서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이 이어지면서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역내 생산 증대를 꾀하고 있어 방산 소부장 기업들의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병적 과가를 추진하면서 군수용품 수요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방산 시장은 보안 이슈와 장비 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우리 무기를 구입한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방산 인지도를 활용해서 진출 분야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리아 관계자는 방산 수요가 IT 기술과 융합된 국경 보안 장비, 드론까지 다양하다고 했으며 실제 우리 국내 기업이 체코에서 드론 제품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입니다. 동유럽은 EU 기금을 활용해서 국공립병원의 현대화 프로젝트, 소유럽과 북유럽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노출된 의료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분야는 첨단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후에 고령 인구 증가와 그다음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디지털 헬스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유럽 바이오헬스의 최대 화두는 MDR로의 전환입니다. 제품에 따라 전환기간이 최대 28년까지이지만은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진출 전략으로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및 전문병원과의 협업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한 규제가 많고 부수적인 시장이라 네트워크가 있는 전부 벤더와의 협업도 필요합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체코 고위 관계자도 유럽에서 유럽 의료 현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해서 한국과의 의료 협력이 유망하다고 전했습니다. 신의료기기 인증을 취한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MDR은 MDD 대비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새로운 인증을 선제적으로 취득해서 경쟁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때까지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인증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유방 품목은 앞서 말씀드린 전략산업과 연계된 새우 품목 등이 주가 되겠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럽 전시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쉽게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진출이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 시장은 지금 새로운 재편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활용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질서 재편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유럽무역관을 여러분의 디딤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